요즘엔 언제부턴가 일단 눈을 뜨면은 이거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직접 체험한 게 2000년 닷컴 버블장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거 약간 초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초월을 했다. 예. 네. 파티가 계속 되면 좋은데 지금도 좋고 마음 한편에 좀 불안함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전 세계 지금 몰빵이거든요. 전 세계가 몰빵. 전 세계가 몰빵을 하고 있어요. AI, 반도체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시장이 뜨거워서 그런데 금리 쇼크가 올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아직 이동을 안 했어요. 아직 한 발 더 남아 있습니까? 저기 한 발 남아. 따발총이 남아 있는 거죠. 따발총이요. 예.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 정말 마지막 질문.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니 시간 지금 전부 다 반도체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반도체 외에 눈여겨 볼 만한 섹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인사이트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스피 얘기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 뜨거운 코스피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제가 나이 순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동학개미 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시죠. 자, 2020년 모두가 공포에 입사해서 야, 코스피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시장을 떠날 때 이때는 사야 된다 기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들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박세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이라고 하고요. 1994년 8월에 입사를 해서 33년 동안 이 시장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8천을 돌파하는 이런 장을 겪게 돼서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한때 증권가에서 스타 중에 스타. PB 스타로 불리던 분이죠. 자, 금리면 금리, 환율이면 환율, 수구 심리까지 한꺼번에 시장의 각도를 딱 잡아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증시각도의 TV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대표가 된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제 시장의 강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직접 체험한 게 이제 98, 99, 2000년 네. 닷컴 버블장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거 약간 초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초월을 했다.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약 한 3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저희 아내가 주식을 사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 이번에는 오늘 주식을 샀어요. 샀습니까? 30년 만에.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수급적으로는 완전한 과열인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치 측정을 해보면 주가가 비싸진 않아요 또. 오늘의 주제인데요. 예, 주가가 비싸진 않습니까? 예, 주가는 비싸지 않은데 심리는 완전 과열인 기묘한 상황이다. 이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또 하나의 기묘한 상황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사상 최고치를 가긴 했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가치주 베이스는 2월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4,000포인트대입니다. 오, 예.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아직 네. 좀 아직도가 아니고 더 떨어졌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어요. 아. 심지어 저희가 보유한 주식 중에 하나는 고점에서 지금 한 45%씩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포텐셜이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까? 과열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포텐셜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센 장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조정이 올 때도 굉장히 거칠게 오니까 네. 대비를 하면서 누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예, 대비를 하면서 아니 누리라. 그걸 조금씩만 팔아서 이익을 조금씩만 실현해서 안전한 쪽으로 조금씩 돌려놔라. 이 얘기입니다. 대표님 지금 코스피 시장 이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 과열이면 반드시 또 쉬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저께도 보면 7,900이 살짝 깨졌었는데 바로 또 들어올려 버리고 네. 그래서 이상하네. 왜 이렇게 조정이 짧지? 네, 요 부분이 이제 시장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저보다는 훨씬 똑똑하니까 제 IQ는 80, 시장 IQ는 2만. 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80의 IQ로 이 시장이 주는 나한테 메시지가 이게 뭔가 해봤더니 첫 번째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 생각하고 주식 시장에 들어왔다가 번번이 깨졌잖아요. 번번이 깨졌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좀 후진국 시장이었어.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들어갔더니 이제 뒤통수를 자주 맞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아졌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상법 개정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와 같은 효과가 아마 날 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다가 삼성전기라는 여기도 괜찮아 하면서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재개발. 그리고 뭐 삼성 SDS, LG CNS 뭐 이런 것도 우리도 돈 많이 벌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증시 전체가 건전한 선진국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디스카운트가 지금 없어지는 느낌.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그걸 갖다가 또 우리 슈카노믹스 뭐 이런 데서 막 또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예.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예, 막 예. 우리 곽 대표님도 막 가르쳐주고 계신. 옛날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채널에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건전해지고 어떤 기업들이 좋고 어떤 섹터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걸 가르쳐주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수준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라도 빨리 먼저 사자 이러면서 8,400까지 그냥 한 달음에 왔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좀 팔아봤거든요. 네. 팔아봤는데 싸게 살 기회를 안 줘요. 왜 안 줄까 봤더니 다들 그렇게 밑에서 조금만 조정받으면 나도 사야지. 이 대기 매수가 너무 많구나. 와, 이거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조금 밀리면은 차익 실현 좀 할까? 그러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확 들어올리는데. 예전에는 솔직히요. 우리나라 주식은 팔까 말까 할 때 팔면 역시 잘 팔았구나. 네. 미국 주식은 팔까 말까 하다가 팔면 후회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주식도 팔까 말까 해서 팔아보면 후회가 돼요. 네, 맞습니다. 안 팔 걸. 아. 이런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곽 대표님, 네. 지금 8천인데도 지금 대표님이 아직 포텐셜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년 이맘때 3천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던 거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평생 뭐를 했냐면 한국은 저평가입니다. 한국은 네. 저평가입니다. 이걸 20 몇 년 동안 입에 붙이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너무 빠르게 변해서 좀 신기해요.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린 스탠다드 이상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프리미엄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치 평가로 이미 프리미엄으로 예, 들어갔다. 프리미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 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중국, 일본 빼고 별로 없습니다. 요즘 하루에 네. 막 3%씩 오르니까 네. 대만하고 좀 격차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다음 주 되면 역전될 것 같아요. 그럼 어마무시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은 디스카운트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탠다드 이상은 됐고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야만 작년도에 좋아졌던 주식들이 버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식 시장에서 이동이 벌어졌어요. 보험에서 한 30조가 중도 해약하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예금도 수십조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제일 큰 거 기다리고 있는 건 퇴직연금이에요. 이게 네. 이제 굉장히 큰 변수이긴 하지만 종목 간에 섹터 간에 네, 예. 다른 거 다 팔고 반도체. 아하. 그리고 이게 27일 날 레버리지 들어오면서 훨씬 심해졌어요. 몇 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5개 종목 오르고 800개가 빠지는데 지수가 4%가 올라. 초유의 일이에요. 네. 근데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PBR 배수가 한 2.4배쯤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없었던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에 없었다고 고점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프리미엄 시대가 오면 우리도 당연히 이 정도 받을 수 있지. 미국은 몇 배를 받는데 네. 우리도 이거 가능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 예를 들어 작년에 좋았던 방산, 조선, 전력 이런 주식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뭐 바이오나 이런 주식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전 프리미엄 시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이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거 오라 슈퍼 ISA. 정책적으로 뭔가 또 세게 또 슈퍼 ISA 오면 지금 소외받았던 주식들 중에 꽤 많은 주식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2천만 원, 연 2천만 원씩 해서 최대 5년간 1억 네. 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좀 있었잖아요. 이거를 4천만 원, 네. 5년 하면 네, 2억입니다. 2억인. 예, 그렇게 됐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엔 그거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규모 어마무시합니다. 그게 한 번 더 한국 주식시장에 지금 소외주들을 한번 레벨업 시켜줄 수도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 뉴스 나오는 거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기 지금 코스피 상승은 어떤 분은 코스피 심지어 2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벌써 2만 나왔어요? 이게 뭐 2만 얘기가 나오니까 2만이 이제 그만 2만? 아니요. 우리 안녕 8,400이면 2만 이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2만. 20,000. 20,000. 그러면 2만으로 만약 간다 그러면 아직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 초입이다. 이걸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이 정도면은 과열을 넘어서 이제 피버 구간으로 이제 들어왔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비교했던 게 일본이었잖아요. 2012년도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시작할 때 일본도 똑같이 0.8배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일본 시장이 1.5배에서 2.5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또 해서 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니 일본도 됐는데 네. 훨씬 노령화도 심한 일본은 뭐 배터리도 없고 반도체도 없고 뭐 별거 없어요. 조선도 뭐 네. 다 우리보다 다 밑에인데. 네. 근데 지금 이제 PBR로도 일본하고 비슷비슷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일본 올해 이긴 거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올해 이긴 거요? 네. 너무 많이 이기다 보니까 뭐 수출도 이겼지 않습니까? 아니 쪽수로 보더라도 거기는 1억 2천만 명 넘고 우리가 5,200만 명인데 근데 수출도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고 있고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일본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지금 요 부분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은 적정하다. 그런데 아니 코스닥은 왜 이래? 그죠? 코스닥은 1000입니다. 아니 코스피는 벌써 8,400 왔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1,000. 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에 한 290조 좀 넘게 벌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850조?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벌써 2.5배나 있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근데 코스닥이 작년에 시총 400조 할 때도 얼마 벌었느냐? 10조 벌었어요. 네. 400조면 40조 정도 벌어야 PER 10배 나오잖아요. 네. 근데 10조 벌다 보니까 PER이 40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예상 코스닥의 이익 전망치가 한 20조, 18조. 근데 이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네.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1200 이제 1300 가나요? 이러다가 또 꼬꾸라지고. 네. 반도체를 제외하고 2차 전지 지금 막 힘들잖아요. 뭐 네. 돈을 아직 못 벌어요. SDI도 적자인데. 네. 에코프로나 이런 형제들이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벌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임상 진행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여전히 금리는 비싸요. 금리가 높을수록 비용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고 그래서 시장이 보면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금리 하에서 일단 돈 잘 버는 기업으로 투자자들이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실적 성장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반도체로 이제 쏠림 현상이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곽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이 가치주 있잖아요. 네네. 가치주가 아니 성장주고 가더라도 가치주가 빠지지는 말아야지.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장세. 근데 이게 바로 1999년도에 닷컴 버블 시절에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 하셨던 분이 그때 당시에 귀에 물이 차고 막 병원 다니셨어요. 진짜요.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리고 워런 버핏, 우리 워런 버핏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2000년이면 70세. 네, 젊으셨군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닷컴 이런 거 못 하시는구나. 네. 엄청 조롱당했었어요. 네. 네, 그때 가치주가 코카콜라 차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전에 1990년부터 계속 올라왔던 코카콜라가 99년에 하나도 못 올라가요. 네. 하나도 못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풀무원, 뭐 태평양 이런 거 하나도 못 가고요. 그냥 닷컴 아류작들은 네. 막 올라가고 네, 그랬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른 건 있어요. 그때 닷컴 버블은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하나도 못 벌었고 지금은 우리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인프라의 이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돈 잘 벌고 있어요. 돈 잘 벌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나스닥의 PER이 160배, 근데 지금은 나스닥 PER이 겨우 28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익 성장으로 올라가는 점이 99년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성장주로 너무 쏠릴 때는 이 가치주가 그거 가치주에서 이거 뭐 30% 보려고 그래. 지금 성장주 질러서 하루면 올라가는 거 있는데 300% 한 달에 300% 올라가는 거 있는데 그치. 무슨 가치주야 이러면서 해야지, 뭐. 네,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멍이 드는데 근데
이 성장주가 이제 성장이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가치주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또 이제 99년 말고 2009년, 10년, 11년도에 보면 그때 칠공주 장세, 네. 차화정 장세. 정말 예전 얘기네요. 네. 너무 나이 들어 보네. 아닙니다. 오랜만에 듣는 단어여서요. 아까 예. 소개할 때 나이 순으로 좀 하시다 해서 예. 제가 거기서 약간 빈정상하게 죄송합니다. 됐었는데 주식하는데 나이가 네, 무슨 작가님이 잘못하셨네요. 저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좋은 게 그 옛날에 또 풍부한 경험이 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산전수전, 공승전, 파생전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딱 이 대형주 랠리가 끝나잖아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박스피라고 했어요. 그죠? 네. 이 박스피 구간에 이 중소형 가치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가치주로 이제 소갈이 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좀 있으면 타이밍이 온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이 아니고 한 2년 기다려야 되겠는데. 그래 9년에 문제가 생겼는데 2012년에 제가 아직까지 귀에 물 안 찼는데 조만간에 찰 것 같은데. 대표님 3년만 기다리시고요. 이거 큰일 났네. 근데 곽 대표님 네. 얼마 전에 그 CNBC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국 증시나 대만 증시가 반도체 위주가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왜곡돼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전 어떻게 세계 보십니까? 전 세계가 왜곡이죠. 전 세계 왜곡된 네, 겁니까? 전 세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1800년대에 나타났던 미국의 철도 혁명, 네. 철도 깔았을 때하고 똑같다. 근데 아직 버블은 아닌 건 맞다. 단 가격에서 버블은 좀 왔는데 여기서 가격이라는 건 재료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도 왜 사느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속도 경쟁 때문에요. 빨리 1등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긴 했는데 어찌되었건 장기적으로 보면 뭐 철도 혁명, 인터넷 혁명 다음에 지금 AI 혁명, 인프라 혁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5대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표현하는 뭐 메타,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에서 돈을 쓰는 게 한 8천억 달러 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사실 천천히 가면 4천억 달러 해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급해요, 너무. 내가 1등을 해서 다 먹어야 먹겠다. 되겠다. 위너 테이크스 올 해야 되겠으니까 숨도 안 쉬고 달리는 거예요. 네. 결승선이 앞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AGI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달리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금 지불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뭐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450조를 벌면 삼성전자는 600조는 벌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300조는 벌어야 되겠죠? 네. 그럼 합산 이익이 얼마냐면 1,500조예요. 네. 이익만 1조 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얘네만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GPU 회사, CPU 회사, 그다음 그거 지어주는 뭐 델 컴퓨터 같은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한테도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가 1조 달러 벌면 아니 아무리 못 벌어도 엔비디아도 이거 이상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조 달러 이상을 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으로. 네. 그럼 매출이 아무리 마진이 높아도 3조 달러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년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올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1조 달러 지출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내년에 3조 달러 지출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평가에 흥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그 투자하신 분들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나오고 있는 평가와 미래 전망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예, 좋긴 좋은데 네. 이 밸류에이션을 역산을 해보면 이 계산 안 나오는 건 맞잖아요. 미국의 1년 예산이 8조가 안 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 3조를 때려붓는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원래 아침마다 이 주식 시가 같은 거 확인을 안 하거든요. 네. 예전에도 그냥 갖고만 있지 뭐 언제가 가겠지. 근데 요즘엔 언제부턴가 일단 눈을 뜨면은 이거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네.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하루하루가 너무 크게 움직인다는 뜻인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슈카님 질문 속에서 네. 슈카님의 주식 계좌가 얼마나 많이 커졌는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하셨어요. 그래 있습니다. 요즘에 대표님 유튜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이거 보겠어요? 네. 예,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이걸 언제 팔아야 되냐 싶으니까 자꾸 보게 되잖아요. 이란 전쟁만 아니었어도 제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좀 다 관심이 글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파티가 계속 되면 좋은데 지금도 좋고 마음 한편에 좀 불안함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보면 이 내재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재 가치라는 게 있는데 주식이 왜 어렵냐면
이란 전쟁 터졌다고 막 20%씩 빠지고 또 확 올라가고 아니 회사의 기업 가치가 그렇게 들쑥날쑥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왔다 갔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식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밸류에이션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네.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하는 능력. 왜냐하면 가치와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주식이 재미있는 게 가치보다도 훨씬 싸게 거래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씩 만들어주시는 봄맞이 대박연세. 예. 25년 4월 달에 트럼프의 폭탄 관세. 네. 저는 그러면서 시장이 폭락하길래 그 다음날 저희 회사 와서 야, 주식 100% 꽉꽉 채워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주신 봄맞이 대박연세입니다. 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던진 게 대표님 회사로 갔군요. 아, 어쩐지. 예.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 전쟁을 통해서 대박연세일을 3월 초에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혹시? 채권 이제 대박의 세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 주가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죠? 반도체 주식. 그때도 박연세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이란 전쟁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식의 가치가 확 이렇게 꺾였나?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질 수도 있고 또 하나 훨씬 비싸질 수도 있어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합치니까 이제 TSMC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가격이 가치 대비 적정한가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 사모으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는 말 그대로 B2B 비즈니스예요. 네. B2B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고객사들이 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사들이 사주는데 그걸 얼마 살 건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캐펙스 가이던스라고 해줘요. 우리가 다음 분기에는 얼마 정도 투자할 거야.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네. 그러면 그 캐펙스 가이던스만 보더라도 8천억 달러, 1조 달러. 그런데 돈을 1조 5천억 달러 번다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 네. 네, 그런 걸 해봤을 때 아니 합리적인 의심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그 이상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저는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UBS 리포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PR을 적용해 줘야 돼 하면서 마이크론 1,600달러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정말 그 정도 이익이 나올 수 있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돈 벌어야 되고 거기다가 엔비디아도 돈 벌어야 되죠. TSMC도 돈 벌잖아요. 벌어야 그래서 되고. 저는 우리 곽 대표님의 오늘 말씀이 나중에 성지순례가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오늘 제 마음을 흔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어쨌건 이 사주는 수요가 얼마나 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리는데, 그럼 요게 꺾일 때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까요? 그런데 요 반론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또 반론이 반론이 뭐냐면 아니 M7만 소위 말해서 아까 빅5 하이퍼스케일러들 아니 걔네들만 투자하냐고. 거기에 안 잡히는 네이버 투자 안 해? 카카오 투자 안 해? 그리고 소버린 AI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각 나라에서 그래도 기업에 아주 기밀한 정보가 있는데 이걸 다 맡길 수는 없지. 클라우드도 우리가 해야 되고 AI도 우리가 해야지. 이런 소버린 AI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을 수는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갔던 이유가 요즘 엣지 컴퓨팅이라고 있죠. 네. 그 엣지 컴퓨팅의 개념이 뭐냐면 AI 서버. 네. 지금 이 AI 서버에 소위 말하는 이 빅5가 엄청나게 질러댔잖아요. 3등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질러댔는데 AI 서버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디바이스 단에서 좀 하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에도 다 CPU도 필요하고 디램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또 확산이 되면서 이거 다 하면 빅5가 안 질러줘도 여기서 또 수요가 있네.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표님. 네, 좀 요즘에. 팔아주세요. 좀 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제가 많은데. 작년에도 한번 싸게 던져드렸고요. 올해도 지금 대박열세 한번 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늦게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저기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조금 비관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를 했던 델 컴퓨터를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이번 새로운 회기에 1,670억 달러 매출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년 대비 약 한 50% 가까이 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대략 한 8천억 달러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했다면 50% 정도 증가한다고 계산해 보시면은 4천억 늘잖아요. 네네. 그러면 1조 2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투자자들이 언제 생각을 바꿀 거냐는 진짜 유동적이라서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성장 궤도가 조금 둔화될 때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이렇게 진짜 로켓처럼 가다가 살짝 이렇게 굽는 거죠. 예, 예. 이렇게 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는 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요즘에 또 그 공포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빅스 지수. 네네네. 원래 그런 지수는 주가가 폭락할 떨어졌어요. 때 공포가 늘어나고 음. 주식이 쭉 오를 때는 오히려 공포 지수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면서 완만하게 가는 게 네. 일반적인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공포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전 세계 지금 몰빵이거든요. 전 세계가 몰빵한다. 전 세계가 몰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불균형은 엄청나게 심한 것 같고 네. 아마 그게 일부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머니무브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아직 퇴직연금은 이동을 안 했어요. 아직 한 발 더 남아 있습니까? 저기 아직 한 발 남아. 따발총이 남아 있는 거죠. 따발총이요? 예, 한 발이 아니에요. 따발총이 예. 남아 있어요. 이거가 넘어오면 한 500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일부 들어오면 그게 웬만한 물량 다 받아낼 겁니다. 아, 그걸 좀 기대해야 예. 된다.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좀 발생하냐면 알 주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ETF가 움직여요. 자산정사들이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네, ETF 중심으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ETF의 흐름들을 잘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큰 몫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 남아 있다. 네. 박 대표님, 요즘에 외신들을 보면은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9천이 타겟이다, 1만이 타겟이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완전히 뭔가 좀 바뀌는 거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 우리나라의 이 강세장은 외국인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뭔가가 있는가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격이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문화 광고. 네. 에이, 우리가 무슨 문화야 했는데 지금 케이팝 엄청나죠. 예. 엄청나죠. 네.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아니 일본, 독일, 한국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까 뭐 시가총액도 그렇고 수출도 그런데 근데 왜 우리나라의 주식이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 레벨업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안 되는 게. 또 하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 음식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12,000원짜리 사 먹잖아요. 네. 응? 10달러가 안 되네? 10달러면 15,000원이에요. 예, 예. 아, 그러면 텍스가 있나? 텍스 인클루디드, VAT 인클루디드. 네. 그리고 팁 네. 줘야 되니까 팁도 없죠. 없어요. 네. 아니 어떻게 1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하잖아요. 환율. 네. 예. 환율로만 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에는 너무 좋아요. 21년도의 고점이 21년 6월 25일 날 3,30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8,500이잖아요. 240% 가까이 올랐는데 근데 달러 기준으로 이걸 바꿔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21년도에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1,100원이었죠. 지금 우리나라의 8,400원, 8,400인데 1,500원으로 나눠야 되고요. 3,300일 때는 1,100원으로 나눴어야 돼요. 그래서 달러로 전환해서 보면 이게 겨우 140%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많이 싸네. 한국 많이 못 올랐네. 결론은 외국인한테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아직도 매력적이다. 아직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ETF가 등장을 했는데 맞아요.
네.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메모리가 좋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특히 미국인들도 이제 알기 시작하면은 그쪽 자금이 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조금 더 들어올 그럴 희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 한국에서 지금 통합계좌라는 게 열렸었거든요. 네. 한국 분들은 외국 주식 사죠. 사죠. 자유롭게 사죠. 미국인들이 한국 주식 못 사요. 사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네. 예전에 있었던 단어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북아 금융 허브. 아, 한때 되게 예. 밀었었죠. 예. 네, 그걸 한번 지금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중국 믿고 금융 허브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홍콩이 예전만큼 오히려 금융 허브 역할을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홍콩이 제대로 못하니까 싱가포르가 큰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가 매력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훌륭한 기업도 굉장히 많고.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좀 자유롭게, 우리가 외국에 자유롭게 나가듯이 외환 한전도 24시간 편하게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들에 의한 한국 주식 매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로 펀드들, 큰 거대 기관 자금들이 밸런스 조절을 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팔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100조도 더 팔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외국인 비중이 30% 중반이 넘습니다. 네. 근데 그 주가가 지금 2배가 넘었잖아요. 네. 그럼 100조 판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한국 주식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국 주식은 자기네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ETF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접 사고 싶겠죠. 그러면 더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좀 빠르게 해주신다면 외국인 자금 들어와서 외국인이 나가는 부분을 또 메꿔주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그 좀 투자의 길이 열려서 우리도 미국처럼 세계 자본의 물길이 한국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앞으로도 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회사 뛰쳐나왔을 때 이 좋은 장이 올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뭐 10,000포인트도 넘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네. 한국의 기업들이 저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제도 정비가 좀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법 개정도 되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거는 재판이 열렸을 때 네. 진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판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판례가 우리도, 쌓이고 해야 된다. 예, 판례가 예. 쌓여야 한국도 미국 같은 완전 금융 선진국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10,000포인트고 뭐 20,000포인트고 정말 미국처럼 그냥 인덱스만 사도 노후가 보장된다. 이런 일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 저희가 뭐 좋은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불안 상황이라 그러면 뭐 전쟁도 있지만 금융적으로 역시 금리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야 이제 금리 이제는 올릴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도 이미 5%를 훌쩍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야 시장이 뜨거워서 그런데 이제 금리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네, 모든 자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금리니까요. 네. 그동안에 거의 모든 리세션은 보면 금리 상승이 있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거품이 빵 터졌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년 차가 바로 2018년이었거든요. 2017년에도 장이 되게 좋았어요. 반도체 랠리였어요. 10월, 11월, 12월 딱 석 달 만에 S&P 500이 고점 대비 20%가 빠지는데 그때 뭐가 트리거가 됐냐면 2015년 12월에 첫 금리 인상, 16년 12월에 두 번째, 17년에 세 번, 18년도에 또 올리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네. 제넷 연령 교체해서 제롬 파월로 앉히자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앉혔었잖아요. 네. 앉혔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페드 의장이 되자마자 또 금리를 올리네. 네. 그래서 2018년에 4번을 올렸어요. 4번을 올리니까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쟤 왜 저래? 내 말 안 듣고. 네, 그러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2018년도에 또 한 번, 두 번 하는데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금리 인상이 12월 달에 있었는데 그 여덟 번째 금리 인상을 할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3%를 뚫게 되죠. 네. 예, 금리 전문가시니까. 예, 3%를 딱 뚫자마자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2018년 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보면 2007년도에 페드가 그때는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었었죠. 그 그린스펀 의장이 2004년 6월 달부터 금리를 17번을 올리는데 그때는 그래도 50bp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건 없었어요. 다 베이비 스텝으로 0.25, 0.25 차분하게 올렸는데 그 2006년 8월까지 17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2006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집값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2007년대 되면 이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져요. 근데 그때도 보면 금리 수준이 페드의 정책 금리는 그때 5.5까지 올렸었죠. 이번처럼 5.5까지 올렸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때도 5%를 터치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어떤 느낌으로 금리를 쳐다보셔야 되냐면 물놀이 동산에 가보면 해골 바가지 있잖아요. 네네네. 해골 바가지에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닷컴 버블 있잖아요. 그 닷컴 버블이 깨졌던 2000년, 2001년, 2002년 요 박살이 나기 전에 페드가 6.5까지 올렸었잖아요. 네. 6.5까지 올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6% 언저리까지 가니까 와르르 무너졌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금리의 임계점은 어딜까? 지금 5%, 5.2 뭐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갔던데.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10년물 최근에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는데 이거 4.5를 터치하면 시장이 아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 했는데 네. 4.5를 터치하면서 뚫었을 때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6% 이상 확 빠졌을 때예요. 네. 미국 시장도 빠지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시장이 망가지니까 그걸 원치 않겠죠. 예, 그래서 다시 유가를 끌어내리면서 지금 유가가 다시 90불 밑으로 오고 그런데 유가가 90불 밑으로 오면 금리가 한 4.2나 4.1까지 빠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안 빠지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성장이 나오는 반도체 말고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에이 그거 돈도 못 버는데 고금리 상황에 그냥 4.4%짜리 채권 사지 아니면 예금 넣어놓지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금리가 좀 3.5 언저리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내년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금리가 빠지면서 소위 말해서 못 올라갔던 주식들이 올라갈 건데 오히려. 네, 어떤 주식이 올라가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힘들었던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고 봐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대표님이 많이 갖고 계시다는 가치주의 시대가 금리가 내려오면은 되게 좋아지죠. 왜냐하면 네. 배당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많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트럼프가 지금 주식시장이 자기 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주식시장 망가뜨리는 행동을 절대 안 할 거예요. 절대 시장을 안 망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립 서비스를 해준 뭐를 해주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끝난 적 여러 번 있어요 벌써. 아직도 안 끝났다는 게 좀 제 예. 머릿속에는 몇 번 끝났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그 끝났다는 얘기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덜컹덜컹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트럼프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조금 이상한 게 금리가 안 내려와요. 네. 10년물이 아직도 4.4%예요. 네, 30년이 5% 넘었더라고요. 예. 만약 여기 안 내려오는데 트럼프의 쓸 카드는 다 썼다. 근데 금리가 무슨 사건이 벌어져 한번 또 탁 튀었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되 저도 뭐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해서 하나 또 유의해야 될 게 미국의 3호 신용 시장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좀 달라진 흐름이 뭐냐면 앞서 캐펙스 투자가 엄청나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자기 돈으로 내돈내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못하기 시작했어요. 네. 채권 발행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리를 안착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거의 국채 수준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네, 예. 국채 수준의 어떤 만족도가 있으니 당연히 사자 늘고 국채를 사자는 오히려 좀 줄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는 개념이잖아요. 국채 금리 안 떨어지면 아무리 회사채 좋아도 회사채 금리도 그 밑으로 못 내려가니 얘네들의 자금 조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오라클이 이전에 네. 한번 이슈가 됐던 건데 이 부분은 좀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상황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 저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미 100% 들어갔거든요. 네. 심지어 150% 들어간 분도 있어요. 저희 직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한 방이 아니에요. 제가 50, 제가 그걸 열심히 얘기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50 넘어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저를 만나면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어라.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여기서 마음 바꾸기 어려워요. 네.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라고 생각하는데 팔았는데 올라가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욕심을 비워서 마음을 클러치를 딱 하는 분들은 네. 제가 보기엔 5년, 10년 후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끝도 없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투자 세계는 마음이 조급한 사람에게서 느긋한 사람에게로 돈이 이전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너무 좋은 지금 결과를 얻었잖아요. 네. 항상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앞서 우리 박 대표님 33년 경력에 이런 거 처음 봤다고 하셨고요. 네. 이거는 일상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마음이 들 거냐면 보다 큰 확신이 들 거예요. 확실히 가장 셉니다 지금. 2,500대 레버리지를 썼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마음은 이미 만 넘었어요. 지금 네. 레버리지를 쓰게 돼요. 왜냐하면 성공을 했으니까. 매일 오르잖아요. 네, 성공을 했으니까 자기 확신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월가 1929년에 그 대공황 피했던 사람 얘기. 구두들 닦으러 갔더니 구두 닦기 소년이 이 주식 저 주식 사라고 권하더라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거래소로 달려가서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팔아도 1929년에 대공황을 피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한국의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더 들어올 공간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브레이크 밟는 연습을 해야 급정지 안 하고 안전하게 연착륙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 200km로 달렸는데 차 바로 눈앞에 보고 브레이크 밟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 왜 투자 명언들 보면은 뭐 욕심을 비우고 뭐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고 근데 막상 해보면 그 욕심을 비운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주변에는 조 단위 버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몇 천억 버신 분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몇백억 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제야의 고수분들이나 제도권의 고수분들이 이 고점에 잽싸게 팔고 또 바닥에서 또 기가 막히게 사고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고 그냥 주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쌀 때도 많이 사시고요. 팔아야 될 때도 안 팔고 계시다가 떨어질 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하면 여기서 잘 팔아요. 여기서. 그런데 일반 투자가 분들은 이제 내 돈이 3천만 원이 1억 됐잖아요. 네. 1억이 됐는데 이게 8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팔았어야 돈을 되는데 잃었습니다, 네. 대표님. 2천이나 아니, 잃었네요. 3천에서 8천이 됐는데 2천이나 잃었다고 2천이나 생각하죠. 잃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엄청 자책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 1억 되면 무조건 판다. 꿈에서도 근데 나오죠. 아니 고점 쳤는데 네. 고점 쳤는데 어떻게 1억이 돼요 다시? 네. 그러면 이게 계속 밀리잖아요. 이제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면 7천이 되면 내가 8천에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3천이 된 거죠. 예. 그리고 6천 되면 악몽 그때부터는 꿉니다, 막 악몽 꾸고 예. 그러면서 이 고점이 내 본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주식 시장이 이 출렁거리는 변동성 속에서 이 고점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럴 때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냐면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한테 줘라. 대가리 너무 큽니다, 대표님. 근데 대가리가 그게 대가리가 아니었어. 내가 먹은 게 꼬리 네, 내가 먹다가. 꼬리였어요, 대표님.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도 좀 착한 마음으로 아유 내 주식 사간 사람이 돈 벌었구나. 그때 박앤세일 해주신 돈으로 저희가 벌었잖아요. 저에게 감사하십시오. 많이 버셨을 겁니다. 예, 많이 버셨을 꼭 거예요. 고점에 안 팔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왜 못 파냐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에 못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역전을 노릴 때. 이번에 땡겨야만 내가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아니에요. 욕심을 비우시면 계속 벌 수 있어요. 제가 주식 시장에 보면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댓글이나 이게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이 막차입니다. 어.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12시 반 1시에 막차라도 4시 반이면 버스 오는데
근데 그 2번이 막차예요 하면서 2번에 뭐 안 타면 영원히 못 갈 거죠. 어서 타. 설명할 시간 없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저는 주식을 팔 때 90세가 넘은 제주 해녀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그 해녀분의 원칙은 뭐냐면 내려갈 때 본 전복은 따도 올라올 때 본 전복은 안 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해녀들 사이의 원칙이에요. 막 내려갈 때 본 전복을 땄어요. 근데 다 따고 올라오려고 보니까 저거 이만해요. 예, 이만해. 예. 로봇 테마도 먹어야 되는데 그쵸, 반도체 예. 이제 자율주행에다가 그래서 이걸 다시 따라 내려갔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서도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수익은 얼마일까? 저는 요즘 저희 회사 고객분들 주식 많이 팔아요. 한 20, 30%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해녀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연평균 15%의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거든요. 네. 연평균 15%만 하더라도 5년 지나면 3억이 6억이 돼요. 네. 그리고 또 5년 지나면 6억이 12억이 되거든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최근 3년 동안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따려고 했던 전복보다도 뭐야 이거 노다지네 하고 지금 잔뜩 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희 고객분들이 오히려 말려요. 아니 야야야 먹을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팔긴 뭘 야 전복 좀 더 따야지 뭐해. 대표님 지금이 오는 때는 네 그러면서 제 다리를 막 잡아요. 아니 좀 더 따라고. 더 따고 오시라고. 근데 저는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숨이 꽉 찰지도 모르는데 예. 네, 그러면서 지금 좀 올라오고 그리고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네. 아까 2018년 10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018년 11월에 뭐가 있었냐면 중간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22년 10월 11일 날 미국이 바닥치는데 2022년 11월 달에도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희한하게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 시장이 한 번씩 빠져요. 그러면 26년인데 지금 이제 6월 달로 들어서는데 11월 전에 항상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죠. 조정이 네.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3월 달에 조정 한번 있었잖아요. 그동안의 강세장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상반기에 한 번 조정, 하반기에 한 번 조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15% 이상 조정. 아. 그래서 이 하반기 조정이 언제 올까? 6월인가 해서 약간 주식을 지금 좀 팔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 상장, 그리고 창신 메모리 상장, 그리고 6월 16일 날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또 이게 금리를 올릴지 모른대요. 네. 네, 그래서 6월 달은 일단 현금 요만큼만 좀 챙겨놓자 이런 생각도 좀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타이밍이 조금 쉬었다가 사셔도 되지 않나 네, 오히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 정말 마지막 질문.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니 시간 대표님 요거는 제가 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지금 전부 다 반도체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반도체 외에 눈여겨볼 만한 섹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 대형주장이 끝나고 나면 가치주장이 온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요즘 많이 빠진 거 조금씩 사거든요. 약간 이렇게 미리 이제 씨를 뿌리는 느낌이죠. 가치주 쪽으로. 제가 1%씩만 사라. 네, 가치주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찰병을 보낸다고. 네, 정찰병 보내고 계시죠. 1%씩. 사놨다가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사는 거죠. 메인 이제 모델을 본진을 예. 보내는 거죠. 섹터로 치면은 요즘 가치주들이 어디로? 그 가치주 영역에 있는 거는 이제 가치주의 대가 박상준 대표님한테. 곽 대표님에게 이게 네. 바톤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글와글 거래 대금이 많으면 누가 돈을 벌까요? 아마 2분기 모르긴 몰라도 증권사가 역대 분기 실적 탑을 찍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주가는 적게는 한 20% 많게는 40%씩 빠졌어요. 네. 이쪽에서 기회가 좀 금융 쪽을 좋게 보시고. 네, 금융 쪽이 예. 워낙 많이 떨어져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니, 장이 나빠서 빠지면 네. 거래가 줄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 빠졌느냐? 저쪽 걸 사야 되니까 이걸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질 가치는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 금융 쪽 그리고 또 보험 중에서도 손해보험 이쪽에 가격 매력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돈이 빠져서 가격이 내려간 걸 오히려 노리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그 미국에서 이 캐시우드 돈 남은 누나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혹시 제가 그 돈 남은 누나한테 뭐를 좀 물어보는 게 좋을지 질문 좀 하나 좀 대신 좀 주십시오.
우리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하면 2020년 코로나장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잖아요. 예, 예. 아니 코로나장에 저금리 상황에서 성장주가 뜨니까. 네, 그래서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 펀드가 크게 수익이 났고 예. 워런 버핏보다도 뭐 5배 더 벌었다. 예, 그래서 캐시우드의 포트폴리오를 봤어요. 그 포트폴리오를 딱 보고 제가 와 용감한 누나였구나. 네. 돈 나온다고가 네. 아니라 용감한 누나. 예, 제가 우리 캐시우드 누님을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한 게 저보다 나이가 최소 10살 이상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으신데 그동안에 이런 장을 다 겪으셨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수익이 안 나는 성장주를 과감하게 지르셨을까. 예,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거는 그래도 그때 제가 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테슬라를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이 테슬라는 $2,000 가는 거니까 뭐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런 전망,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그 밑단에 보니까 이런 주식들도 수익이 날려나 너무 미래의 성장주를 너무 용감하게 사놓으신 네. 거예요. 그 용감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돈나무 캐시우드 누님은 옛날에 닷컴버블도 겪어보셨을 건데 우리 곽 대표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듣고 보니까 저도 너무 그거 하면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니 나이가 들면 그렇죠. 이 마음이 용감함이 떨어지고 자꾸 보수적으로 바뀌고 위험을 회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돈나무 누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곽 대표님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대 기업의 IPO가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참여하실 생각이 있는지 하고 스페이스X요. 예. 그다음에 세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걔네들만 따져도 3조 달러인데 네. 이렇게 많은 자금 조달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냐. 그 궁금해요. 그리고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그것도 제가 봤을 궁금해요. 때는 투자하신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용감하시거든요. 용감하시게. 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두 대표님들의 질문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스피 시장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정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하는 이야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동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는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충실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더스 리포트 파트 1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궁금한 주제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관련 전문가분들 찾아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세익 대표님과 그리고 곽삼준 대표님, 자,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